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분석을 하다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좀 찾은 게 있는데 함께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달러가 엄청나게 풀렸죠. 그런데 왜 원유 가격은 높아지지 않았을까에 대한 주제인데요. 이 주제를 이해를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달러 패권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도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미국이 지금 현재 중동 지역에서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는 정치적인 현안까지도 일맥상통되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펙 플러스 감산이 지금 인플레이션까지 확대될 정도의 우려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근거가 지금 국채 가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장기채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인플레이션은 최대 위험 요인입니다. 국채 수익률에서 물가를 빼보면 실질 수익이 되기 때문에 물가가 높아진다면 그만큼 국채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연준의 모든 정책은 미국의 국채 안정적인 가격 유지에 달려있다,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을 여러 가지 복잡한 경제학적인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미국 국채의 가격 안정을 목표로 연준이 다양한 정책들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원유 가격이 좀 오르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죠. 지금 80불 정도에서 아까는 79불 정도까지도 조정이 됐었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 않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 원유값, 이 유가의 가격이 상승이 아니라면 딱히 우려될 부분이 아니다라고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디스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유가의 흐름을 잘 살피는 것은 중요한데요.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추가 감산을 결정했죠. 다만 자발적 동참이라고 결정을 했고 그 여파가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산이라는 허풍을 떤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요 요지는 이번 감산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을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인 거죠. 쉽게 결정된 건 사실 쉽게 변경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수요에 따라서 감산을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고 이런 얘기인 겁니다. 수요에 따라서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가 과거에도 많이 있어 왔었죠. 발표는 감산으로 해놓고 유가를 지켜보면서 실제 생산량은 수요에 따라서 원하는 만큼 이렇게 번복하는 전략이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80불에서 저는 크게 높아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으로 확대될 것 같진 않다. 그래서 당분간 계속적으로 국채 투자에 대한 뷰는 유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 보면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면 좋은데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달러가 많이 풀렸기에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말은 이 달러라는 화폐를 통해서 다른 자산과의 교환 과정에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보시면 현존하는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이 원유, 석유를 들 수가 있죠. 이 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달러의 발행량을 보시게 되면 통화량입니다. 꾸준히 증가를 해서 달러 발행량은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했죠. 근데 원유 가격은 달러가 발행량이 증가한 것만큼 동반해서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많이 풀어서 가치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거 1배럴당 한 45불 달러이던 원유 가격은 이 달러의 발행량이 2배로 늘어난 이 국면에서도 1배럴이 45달러죠?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는 계속적으로 더 많이 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은 그대로 45불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쉽게 말하면 달러가 2배가 됐다면 1배럴당 이때 45불이었다면 지금도 90불 되어야 이때랑 동일한 가치가 된다는 뜻이죠. 달러가 그만큼 발행량이 2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90달러가 되어야 같은 가치가 되는 건데 오히려 45달러가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가치 있는 자산,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와 교환하는 달러의 가격이 왜 2분의 1로 반토막으로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이 과거 경제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전에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든지 균형 재정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같은 논리긴 한데 달러의 가치를 페트로달러에만 아직도 국한해서 제한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석유는 반드시 달러로 사야 된다. 페트로달러죠. 금본위 제도에서 신용화폐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페트로달러가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과 맞물려서 쉬운 말로 미국이라는 큰 땅덩어리에 사우디만큼의 원유 매장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미국의 관심은 중동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치가 있던 자산, 가치가 있던 물건이라고 봤던 원유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통제권이 생긴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죠. 즉, 원유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에너지 전환이죠. 친환경 패러다임의 변환이 굵직하게 있었고, 공급 측면에서 보더라도 미국은 이제 세계 최대 원유 보유국이 된 것입니다. 물론 채굴 비용에 대한 생산량 조절은 있을 수 있지만 관건은 에너지 자급이 가능하냐 못하냐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유사시 에너지 독립을 이룰 수 있느냐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에너지 패러다임을 변환하는 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이미 달러가 페트로달러의 지위에서 벗어날 만큼의 영향력을 확보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변화를 놓치게 되면 아직도 페트로달러에만 국한해서 달러의 가치를 운운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놓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텐데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미국 중심의 무역 환경, 더 나아가서 경제 생태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반도체 핵심 기술력 등의 첨단 기술에 있습니다. 미국이 첨단 기술을 장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페트로달러가 아닌 첨단 기술 달러라고 이름을 바꾸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예전에는 원유를 달러로만 결제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던 반면 지금은 반도체 핵심 공급망을 비롯해서 핵심 가치는 달러로만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테슬라를 보면서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 시작이 된 거는 둘째치고 그 시대가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갈수록 페트로달러의 의미는 퇴색될 것입니다. 대신 반도체 중심의 첨단 기술 달러는 더욱 강해질 것이에요. 반도체는 굳이 우리가 PC, 핸드폰에 국한되는 게 아니죠. 반도체는 군사력입니다. 미래 경제를 움직이는 원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반도체이고요. 그렇게 파운드리로 잘 나가는 TSMC도 궁극적으로 미국의 제재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그런 미국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팹리스가 없는 파운드리 상상할 수가 없죠. 중국의 반도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반도체 장비,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설계를 차단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멈춰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제조 과정에서 대만, 한국이 생산을 기반으로 장점의 우위가 있다고 보더라도 사실 미국은 반도체 핵심 전 공정에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반도체 관련 지적 재산권, 특히 반도체 설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EDA 분야는 독보적이죠. 시놉시스라든지 케이던스, 지멘스 등 사실상 EDA를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거기서 장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EUV로 잘 알고 있는 ASML,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사실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일본 제품이 많고 이 네덜란드 자체도 미국과 최우방국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 반도체 업체에 꼭 필요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최대 기업, 바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죠. 미국 기업입니다. 램 리서치도 미국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도쿄 일렉트론, 일본 기업이죠. 사실상 글로벌 1위부터 4위까지 장비업체 모두 미국의 영향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업들이 공급하지 않으면 장비는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스톱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다시 달러와 원유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미국이 페트로달러의 영향으로 빠르게 금본위 제도에서 신용화폐로 넘어가는 과정에 큰 도움을 받은 건 맞습니다. 물론 지금도 원유라는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서 대체할 수 없을 만큼의 원자재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은 예전만큼 미국이 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도 충분한 매장량을 확보했다는 점, 더불어서 에너지 독립국으로 상당한 경쟁 우위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죠. 게다가 친환경 에너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 원유 추출 과정에서 탄소 포집 등의 기술력으로 채굴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 등등 해서 이제는 페트로달러를 운운하면서 달러를 많이 찍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다는 아주 단조로운 논리는 잘 먹히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미국의 셰일 혁명이 한참일 무렵 미국 국제 유가는 3분의 1 토막이 났었죠. 신생업체 출현으로 단가 낮추기, 치킨 경쟁을 벌인 건데요. 미국 셰일가스 생산업체들은 축출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죠. WTI 기준으로 한 40에서 45배럴 5불 정도가 돼야 1배럴당 40불 이상이 되어야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수지 타산이 맞는데요. 그나마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10불 정도, 러시아는 한 20불 정도면 생산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출렁거린 겁니다. 미국 달러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음에도 역시 미국이 셰일가스를 매장량을 보유했다라는 사실만으로 지금 원유 가격이 이렇게 조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페트로달러 이후의 기술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반도체 패권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군사력을 동반한 경제 우방국들과의 협력 체계는 더욱 견고하고 확대되고 있는 게 지금 달러입니다. 지금 미국의 우방국가, 이 우방국가라는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미국의 달러를 보유해야만 자국의 화폐를 발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으로 귀속되어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가치 없는 자산, 달러라고 주장을 하시죠. 그리고 가치 있는 자산, 대표적인 게 원유가 되겠죠. 이 둘 간의 교환 관계에서 생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결국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달러가 망할 것이라는 주장의 한계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미국은 현재 그 가치 있는 자산에 대한 독점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기술력으로 높이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불어 달러가 계속해서 발행량을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 가치 없는 자산으로 볼 수 있는 달러가 이보다 더 가치 없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는 화폐들이 더 있을 테고, 특히 가치가 있는 자산,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원유에 국한되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반도체라든지 첨단 기술이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이렇게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패권국이 되는 지위 세 가지는 에너지, 식료품, 그리고 이 군사력을 모두 갖춰야 가능합니다. 이 지금 지구상에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는 오직 유일하게 미국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여전히 미래에 가치 있는 자산에 대한 통제력은 미국 중심의 생태계가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속에서는 달러로만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단순히 달러 발행량이 증가했다라는 것만 갖고 달러의 가치가 사라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논리가 약하죠. 오히려 페트로달러에서 첨단 기술로의 가치의 확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확대된 만큼, 경제가 성장한 만큼 또 다양한 곳에서 달러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합리적이고요. 미국의 셰일 매장량은 상당히 넉넉합니다. 다만 채굴 단가, 비용이 맞지 않아서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생산량, 채굴 단가는 사실 기술력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빠르게 극복하지 하냐 못하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큰 전략은 미국 내에 매장된 원유는 전략 비축률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친환경 에너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전략을 투트랩으로 동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굳이 셰일가스, 셰일오일 혁명 붐이 재차 불지 않더라도 원유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카드가 있는 겁니다. 바로 첨단 기술력으로 다양하게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미국 내 원유 생산량에 목을 매지 않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기축 통화국을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모두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을 얘기할 때 첨단 기술력, 반도체 경쟁력을 빼놓고 얘기한다면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에 봉착하게 될 텐데요. 친환경 생산 기준을 맞춘 원유 생산 앞으로 가능해질 수 있겠죠? 이 뜻은 친환경 에너지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고 결국 중동의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영상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달러를 엄청나게 풀었지만 실제 가치가 있는 제품,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원유 가격은 달러가 푼 만큼 동일하게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갖고 있는 경쟁력에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그 경쟁력은 원유에 국한되고 있지 않고 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IT 경쟁력, 반도체 핵심 공정 장악력 등으로 빠르게 미래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그만큼 미국은 중동에 관심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감산했다고 일일비 하지 않아도 되고 페트로위안 이게 조금 일부 결제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유별나게 호들갑을 떨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기술력을 중심으로 한 미래 가치 있는 자산, 경쟁력, 생태계는 이미 미국이 압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고 그 생태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가 이렇게 아무리 많이 풀려도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은 동반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